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웬만한 내용들은 이렇게 훑었어요. 다 훑었는데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엔지니어링한 얘기를 오늘 좀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투자하고 관련해서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걸 알아야 또 투자가 마음 편하게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 중에서 우리는 그냥 반도체 하면 옛날 컴퓨터에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요즘엔 알고 보면 컴퓨터에 쓰이는 것도 있고 핸드폰에 쓰이는 것도 있고 자동차에 쓰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그냥 CPU라고 불렀다, GPU로 불렀다, APU로 불렀다 막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런 걸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네, 일단 오늘은 좀 애플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AP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어떻게 다이렉트하게 투자에 도움이 되겠느냐. 네. 근데 저 개인에게는 되게 좀 저 자신도 뭐 조금 투자도 하고 지금도 하니까 아쉬움이 있었어요. 해보면 예를 들어 2013년 이럴 때 엔비디아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회사는 모르고 어떤 그 생태계랑 그 서로 회사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좀 알았으면 13년에 저는 분명 투자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게 어디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뭐 어쨌거나 이번에는 그 애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주요하게 할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그 설계가 좋은지 조금 보고, 네. 그 다음에 AP 구성 요소가 뭔지도 보고, 그 아이폰이 쭉 지나오면서 AP가 어떻게 진화했고, 지금 그 안드로이드와의 경쟁 구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네.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이 시점에서 휴대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그렇죠. 전체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애플은 전년 대비 줄지 않고 있고 올해는 조금 네. 줄었습니다만 그 재작년 대비 작년에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럼 결국 그 늘어난 건 안드로이드에서 뺏어온 것이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뺏어오는 과정들에 보면 A14 바이오닉 칩, 그다음 또 M1 칩이라고 불리우는 그 칩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뒤집어 보니, 어이구, 애플이 그냥 핸드폰 회사가 아니고 패밀리스 업체였네.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애플이 폐쇄형 생태계 가져가 준 게 다행이다 싶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쪽에선. 지금은. 예, 네. 지금 보면 뭐 애플은 M1 칩 이런 거 지금 뭐 패드에 들어가고 북에 들어가긴 네. 하는데요. 이제 이런 칩들의 끝을 보면 거의 워크스테이션까지는 그 이제 서버는 아니고 좀 작업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형 컴퓨터들 있죠. 네네. 그런 데까지는 목표에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뭐 영상 편집자들, 이런 사람들. 예, 그래픽이나 혹은 뭐 캐드나 좀 전문 프로그램 위주로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컴퓨터까지는 범위에 둔 것 같아요. 애플이. 예, 그러니까 애플의 지금 칩들은 인텔 쪽과 AMD 쪽 방향도 하나 공격하고 있고, 네. 안드로이드 쪽도 하나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잠깐 딴 얘기인데 A14하고 M1하고 같은 칩이죠? 같은 칩은 아니죠. 어. 왜냐하면 한쪽은 AP고 한쪽은 그 패드용 칩이잖아요. 네네. 패드 컴퓨터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AP에 들어가는 거는 둘이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맥스를 합치면 울트라가 되죠. 네. 그 부분이 있고 없고랑 뭐 또 여러 가지 설계상의 차이는 있죠. 코어 개수랑.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설계를 썼다라고 하는 거요. 원래 애플 AP가 쓰고 있던 그 코어 설계를 가져다 쓴 거예요. 일종의 CPU가 네. 되는 거죠, 그게. 예, 일단 그 AP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제 AP라는 건 원래 우리가 쓰는 컴퓨터로 보면 CPU가 있고 뭐 외장형 GPU 있고, 지금은 내장도 많이 하지만 네. 저쪽에 이제 뭐 인텔에서 PCH라고 부르는 플랫폼 컨트롤 허브도 있고, 뭐 노스 브릿지도 있고 사우스 브릿지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더보드에 수많은 칩이 있고 CPU가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예.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란 걸 만들려고 보니까 얘가 성능 뭐 저전력도 중요한데 공간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력을 줄이고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칩 하나에다가 기능들을 합쳐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물건들을 AP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에 뭐 예를 들면 퀄컴 쪽은 모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GPU는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연산을 하기 위한 CPU도 있죠.
그림을 보는 게 좀 좋은데 네. 이 그림에 보면 이거 거의 한 10년 된 그 엑시노스 설계인데요. 네. 이제 왼쪽 그림이죠 여기. 네. 이 왼쪽에 보면은 뭐 뭔가 네모 안에 이거저 알파벳이 많이 쓰여 있어요. 이게 AP의 구조예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코어텍스 A9이라고 쓰인 게 우리가 생각한 CPU 코어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AP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큰 거고요. 네. 요 코어텍스 이거는 엔진에 가까운 거예요. 그 안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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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부분이 여기 코어텍스 A9이고 이거 거의 10년 전 거예요. 참고로.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뭐 멀티미디어 블록도 있죠. 네. 이 멀티미디어 보면 뭐 말리 어쩌고 쓰이는데 이거는 GPU예요. 네. 그리고 옆에 뭐 eMMC, DMA, 뭐 PLL 이런 게 잔뜩 달려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다 AP의 구성 요소예요. 원래 이런 구성 요소들은 대부분 CPU 바깥에 있었는데 예. 스마트폰 AP는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 개별 블록들은요, 그 한 회사가 꼭 설계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코어텍스 A9은 아미한 설계고, 그리고 말리도 아미한 거고, 근데 여기 있는 다른 블록들은 다른 회사가 설계한 거 합쳐서 해도 돼요. 네. 그러면 그걸 한 파운드리에 들어가서 만드는 형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AP라고 부르면 이 전체 큰 블럭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최근에 나오는 그 애플 쪽 설계가 좋다라고 하면은 네. 대개의 경우는 여기서 그 코어텍스 A9 그려진 곳, 요 CPU 코어 쪽에 해당하는 얘기가 많아요. 네. 뭐 그건 알고 가야 되겠죠 일단. 이게 AP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AP 안에서 CPU, 제가 말한 그 코어죠, 코어텍스 A9에 해당하는 거, 네. 이런 것이 잘 만들었다는 건 무엇이냐, 이제 요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CPU는 되게 좀 공장 같아요. 되게 복잡한 공장이고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들과 재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막 섞어서 이것저것 원하는 일을 해내야 되는데, 여기서 CPU가 되게 일하기 힘든 거는 그 분기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분기? 예, 분기점 할 때 분기인데, 네. 그 혹시 어린애들 보는 게임북이라고 알아요? 그 옛날에 보면은 네. 그 책을 넘기다 보면 이제 갈림길이 나와요. 예를 들어 왼쪽 길로 갈 거면 10페이지 넘겨라 돼 있고, 오른쪽 길로 갈 거면 20페이지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네네. 혹시 그런 책 보셨나요? 잘 모르나? 뭐 옛날에 뭐 선택 뭐 이런 네, 거 뭐 있었으니까. 그런 책들이 네. 있었어요. 뭐 조그만 책도 있고 큰 책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책을 빨리 읽고 싶어요. 그럼 책을 빨리 읽으려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번에 2페이지씩 본다고 해볼게요. 네. 0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읽다가 보니까 그 5페이지에서 선택지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6페이지를 안 본 척 해야 되는 그런 트릭들이 있어요 CPU에는. 왜냐하면 CPU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일렬로 쭉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조건문이 나오면 그 조건에 맞춰서 갑자기 점프를 빡 뜁니다 얘는. 네. 이런 식이에요. 소프트웨어 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만약 어떤 값이 뭐 1보다 크면 뭐 50번지 밖으로 가고 아니면 밑으로 가고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제가 CPU를 빠르게 쓰기 위해서 요 지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한 번에 명령을 여러 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명령을 여러 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을 디코더라고 불러요. 아까 그림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면 까만 네모가 있는데 그게 디코더예요. 그게 한 번에 책을 몇 페이지 가져올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쭉 가져오는데 이 중에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처리하고 처리하면 안 되는 건 버리고 그래야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막 돌고 돌아서 오른쪽에 빨간 네모로 보내줍니다. 이 빨간 네모 안에 보면 ALU라고 쓰여 있거든요. 막 네. 결국 CPU가 하는 일은 거기서 분기 처리하고 나면 더하고 곱하고 나눠서 메모리에 쓰고 읽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대충 뉴스나 뭐 아키텍처 보다가 잘 만든 설계가 뭐냐 보면 두 개만 보면 돼. 디코더가 얼마나 넓으냐랑 여기서 그 ALU가 몇 개 있냐 요거 보면 돼요. 이제 네. 뒷부분 이야기할 때 애플 쪽의 설계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요 얘기를 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나머지 회로도 많은데 이 나머지 회로는 디코더가 얼마나 덜 쉬게 해주느냐랑 네. 뒤에 제가 붙여놓은 그 ALU라고 했죠. 그 숫자 더하고 곱하고 하는 물건이 얼마나 비지 않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놓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결론은 두 개예요. 이 디코더라는 건 그 책을 읽는 부분, 자동차로 따지면 연료 흡입구 같은 곳이고, 뒤에 말씀드린 그 ALU 있는 곳은 엔진 기통 같은 거예요. 4기통, 6기통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넓다고 할수록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무조건 넓다고 좋지는 않고,
넓게 만든 다음 그 넓은 이제 아키텍처 넓다고 불러요. 이 CPU 아키텍처들이 놀지 않게 만드는 기술들도 여기 포함된 거야. 그렇죠. 계속 뺑뺑이 예. 잘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음식점에 요리사를 10명 뽑았는데 그 테이블이 3개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회로들은 이제 이 로직들이 쉬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설계가 커가는 모습을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아, 애플은 디코더를 이만큼 넓히고 그 뒤에 ALU랑 이 백엔드라고 불러요, CPU에서. 네. 백엔드를 이렇게 키워도 꽉꽉 채워서 쓸 만큼 설계를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이걸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많이. 다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도 그 제가 연산 장치를 많이 놔도 할 일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교통 질서를 잘해서 막힘 네. 없이 잘 뚫리게 만들어줬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뽑은 직원들이 다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강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저희 채널에서는 적당하진 않습니다만은 다른 CPU나 다른 AP들을 지금 압살하고 있다라고 뭐 틀린 표현할 표현은 정도로.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한 2014년, 15년쯤에 이미 한번 조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 세계에서 CPU 설계 이제 AP에서는 그 제가 코어텍스 A9에 있는 그거죠. 그걸 어디가 제일 잘하냐면 당연히 인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14년쯤 보면은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백엔드에 뭐 ALU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 개수가 갑자기 그 애플 쪽이 인텔 그 CPU 하스웰만큼 커져요. 갑자기 막 그 경쟁사들은 ALU 한 2개 정도 달고 있는데 갑자기 3개, 4개 달고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죠. 음. 데스크탑 클래스라고 스스로 설명을 했고요. 네. 갑자기 지금 애플이 사람 많이 뽑아서 잘한 게 아니라 되게 오래됐어요. 한 거의 10년간의 노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맞아요. 조져가지고 말 그대로 네, AP의 성능을 확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넓히고 네.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침투해가지고 그렇죠.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씀.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단계를 정말 잘 잡아왔어요. 물론 그 단계는 뭐 퀄컴도 했고 그 삼성도 이제 엑시노스 M5까지 하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네. 사실 삼성도 AP 설계에서 봤을 때는 애플만큼 점점 큰 아키텍처를 가지고 갔어요, CPU 쪽에. 근데 이제 M5 때 전성비를 잃으면서 결국 꼬꾸라진 거죠. 전성비를 맞추지 못해서. 예, 왜냐하면 제가 연산 장비를 그 아까 말한 ALU를 한 5개, 6개씩 넣어놨는데 정작 그 애플 쪽과 비교하면 애플은 그 5개 있는 거 뭐 쉬지 않고 돈다고 하면은 삼성 쪽은 걔네가 가끔 비기도 하는 거고 그거를 쉴 새 없이 돌리려면 전력을 너무 쓰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밥 많이 먹는 하인이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네. 네. 저기 애플은 지금 밥 적게 먹고 일 잘하는 하인을 뽑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기통수가 똑같은데 연비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연비 차이에서 성능 차이도 나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비교할 때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CPU에서는 제가 디코더랑 뭐 그 백엔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제 디코더도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자동차 비교할 때 기통수만 보는 게 아니듯이 이 CPU도 그래서 ALU나 뭐 디코더 크기만 봐서 안 돼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갖고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돌았냐가 중요한 거죠. 전기도 안 쓰면서. 예, 그게 되게 아트예요. 예를 들면 AMD 같은 것도 네. 젠 1은 그저 그랬다가 젠 2에서 3 넘어갈 때 굉장한데 보면은 그 앞에서 말했던 백엔드 이런 게 커지질 않아요, 별로. 예. AMD는. 근데 성능은 10몇 프로가 확 뛰거든요. 예. 뭐 분기 예측기 이런 거를 써서 뭐 용어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렇게 뒤에 있는 연산 장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CPU가 네. 연산 장비가 비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설계의 중요한 점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네. 한 사람 인물이 생각나죠. 켈러죠. 네, 예. 짐 켈러가 생각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애플의 14년이면 딱 그때가 짐 켈러가 애플에서 작업 좀 해주던 시점이 아니었나. 짐 켈러는 그 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냐 교통 정리 다 해주고 그래 니들 알아서 해봐 하고 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이제 본인은 애플에서 일하는 거 잡스랑 이런 걸 정말 좋았다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좋았다고. 네. 그리고 그 시점을 보면요, 켈러 들어온 시점이 이제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해보죠. 네. 일단 어쨌거나 켈러 시점을 보면 애플이 중요하게 한번 점프하는 시점이 있어요, 설계할 때. 아까 AP 설계는 말씀드렸지만 그림에서 코어텍스 A9 나왔잖아요. 요거는 ARM이 해준 설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AP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AP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결국 CPU 쪽인데 그 CPU 설계는
암에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 뛰어넘는 시점이 이제 그 사이가 이제 짐 켈러가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에. 네. 네. 어쨌거나 애플이 이 CPU라는 거에 열망을 가진 건 되게 오래됐어요. 뭐 2000년 초반 중반에도 되게 그거에 대한 열망이 많았어요. 원래 컴퓨터 말던 회사니까. 그러니까, 예. 네. 물론 CPU는 사서 쓰기도 그렇죠. 하고 인텔 걸 했는데 주로 썼죠. 네. 그때도 그래서 애플은 자기들 컴퓨터 만들 때 계속 삐딱선을 타려고 했어요. 그 이제 지금은 메인 프레임에 쓰는 파워 아키텍처라고 있어요. IBM 거. 네. 그런 걸로 막 PC를 만들려고 하기도 했죠. 우리는 파워 아키텍처 쓸 거다. 우린 파워로 이제 쉽게 말하면 맥킨토시를 만들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거 인텔한테 밀려서 끝납니다. 네. 이제 그 시절이 좀 각종 CPU 설계가 난립하던 시기인데 두 번째로 뭐 인텔은 끝났다 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좀 어렵게 가면 그 리스크랑 시스크 분쟁이 있는데 여기서 인텔은 리스크 아니니까 끝났다 그랬는데 인텔이 그냥 누르고 나와버린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애플이 삐딱선 타던 게 한번 빠이빠이 하고 그 인텔 CPU와의 또 동거를 시작합니다. 10년 원래 정도. 그러면 애플도 리스크로 가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파워 PC를 써갖고 컴퓨터 만들려고 한 거죠. 그때는 다들 인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인텔이 설계 혁신하면서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데스크탑 눌러 앉아버렸고 네. 어쨌거나 파워로는 잘 안 되니까 뭐 인텔 걸 가져다 쓴 거겠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애플은 뭐 자기 CPU에 대한 열망을 굽히진 않았어요. 그러면 인텔 잘 나갈 때 또 짐 켈러가 인텔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인텔은 그 자체로 설계팀이 크잖아요. 네. 네. 거기도 우리가 모르는 인재가 많겠죠. 그러겠죠. 인텔에. 아마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도 많을 거고. 이제 그래서 파워 PC 이런 거 뭐 잘 안 되던 와중에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폰을 만듭니다. 이제. 네. 근데 이 아이폰이란 거는 일단 중요한 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애플이 선택한 건 뭐냐 하면요. ARM의 설계를 받아서 삼성 LSI가 만든 AP를 가져다 쓰는 거였어요. 네. 이제 그 시절을 어떻게 보면 둘의 그 가장 관계가 좋은 좋았을 시절이겠죠. 때, 그리고 둘이 같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예. 지금의 삼성을 있게 만들었던 기간이었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ARM이라는 회사를 좀 크게 해준 회사 중 하나도 삼성전자긴 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 퀄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삼성전자 D램 사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ARM이 설계한 그 CPU 아키텍처를 가져다 넣은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넣었고 아이폰을 최초로 만들었죠. 근데 이게 반응도 좋고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아마 조금씩 야심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최초 아이폰 나왔을 때 삼성 걸 쓰다가 2010년이 되면 이제 여기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수준이. 처음에는 그냥 AP를 사서 쓰는 거죠. 네. 마치 이거 퀄컴 칩을 사서 스마트폰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ARM의 설계를 애플이 가져다가 AP를 만드는 걸로 넘어와요. 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 설계팀이 만들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서 아이폰에 넣었잖아요. 네. 이제 설계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아마 켈러가 있던 시절로 기억해요. 저는. 네. 틀렸으면 누가 아마 고쳐주겠죠. 댓글에서. 네, 이- 고쳐주십시오. 혹시 네, 나중에. 인터넷의 좋은 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갔죠. 물론 파운드리는 계속 삼성 파운드리예요. 네. 하지만 이제 설계팀을 가졌고 그 ARM이라는 회사에서 오는 설계 코드를 직접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설계 자체는요 아주 뭐 특별하진 않아요. 네. 그냥 ARM에서 준 설계 쓴 거니까.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설계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갔다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또 2012년인가 그래요. 2년쯤 지나니까 이게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첫 단계는 그냥 삼성에서 사다 쓰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ARM에서 설계를 받아서 AP는 애플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 제조하는 거였죠.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ARM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여요. 이제부터. 근데 의존도를 어떻게 줄이냐 하면요. 그 ARM은 비즈 모델이 여러 개인데 네. 한 가지 비즈 모델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계까지 내다 파는 거. 예. 그 두 번째 비즈 모델은 ARM이라고 부르는 그 CPU의 언어 있죠. 그 CPU의 언어를 쓸 권리를 팔아요 따로. 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디코더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CPU에. 예. 그 디코더 부분이 뭐냐 하면은 ARM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에서 디코더 부분은 인텔 쪽 디코더는 인텔의 x86 명령어를 그 해석하는 애들이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책에 있는 글자부터 구분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 앞으로 가라는 건지 뒤로 가라는 건지 A와 B를 더하라는 건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ARM이랑 그 인텔 쪽은 다를 거잖아요. 이 표시가 그러겠죠. 0과 1로 표시되어 있을 건데. 음. 그래서 그 ARM이 파는 것 중에 하나는 ARM이라는 기계어로 CPU 만들 권리를 줍니다. 좀 싼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너희는 ARM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 돌릴 권한이 있다. 요것만 사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ARM에 대한 명령어는 쓸 권한을 갖대 그거를 잘 해석해서 빠른 성능으로 돌리는 거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코어텍스랑 작별을 합니다. 2012년부터. 암의 코어텍스. ARM이 쓰는 코어텍스를 버리고 이제 하지만 ARM 기계어는 쓰는 거예요. ARM으로 쓰인 프로그램 돌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ARM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스위프트라는 게 나옵니다. 2년 만의 일이죠 이게. 이때 켈러는 없었어요 참고로. 켈러는 이거 전에 갔는데 아마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놨겠죠. 놓고. 예. 이제 근데 요 스위프트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아키텍처는 아니에요. 그냥 동시대의 ARM 아키텍처랑 좀 비슷한 수준? 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한 2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애플에서 그 드디어 사이클론이라는 CPU가 나와요 이제. 2014년에 사이클론 나왔는데 처음 들어본데 어디서 쓰였던 건가요? 이게 그 아이폰 6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5 아니면 6일 건데 여기서 애플이 이런 발표를 해요. 아 이거는 데스크탑급 CPU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AP가 APG 이런 얘기를 했는데 퀄컴 쪽의 엔지니어들은 좀 놀랐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그 원래 ARM은요 아키텍처가 되게 조그매요. 이게 그 사이클론 나왔던 시절인데 제가 아까 CPU 말씀드렸지만 디코더는 네. 그 연료 주입하는 거에 가깝고요. 네. 그리고 ALU가 연산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그 암 설계를 보면요. 그 시절에 그 ALU 2개 달려 있어요. 14년 기준.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대부분 이거 가져다 쓴 거죠. 네. 그리고 왼쪽은 그 인텔 하즈웰이 그런데 ALU 4개 있어요. 동시에 숫자를 4개 연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근데 애플 사이클론은 갑자기 ALU 개수가 확 늘어 있어요. 오른쪽 보면은 ALU 4개 있죠. 네. 뭔진 몰라도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리에 안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암 코텍스 57을 애플이 쓰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57 안 썼죠. 57 아예 안 써. 57 안 쓰고 A9까지인가 쓰고 네. 이 57 나올 때쯤 되면은 자기들 사이클론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네네. 근데 이걸 썼는데 지금 보면 설계가 그 연산기 쪽이 2배 가까이 큰 거잖아요. 뭐 정수만 놓고 보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하는 회사들도 좀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애플의 설계가 좀 본격적으로 ARM의 설계를 넘어서 치고 간 거예요. 예. 그 벌써 이게 몇 년 전인가요? 네네. 거의 뭐 7년 된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애플의 설계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업체가 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페미니스트 업체라고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뭐 본인들도 팸리스라고 자청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팸리스로서 해야 될 일 중 하나 외부 비즈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다른 애들한테 자기 칩을 판 그런 일은 안 하니까. 예. 뭐 그리고 준다고 해도 어차피 iOS가 없으면 쓸 수 없는 형태인 그렇죠. 거고요. 네. 보시는 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CPU 설계가 이 시점에 앞서갔는데도 암과 안드로이드 사이의 그 점유율을 보세요. 쉽게 안 변하죠. 네. 그리고 데스크탑으로도 잘 치고 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게 그 CPU를 둘러싼 생태계의 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령어를 그 CPU에 맞춰서 만드니까 앱 개발자나 이런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텔 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네. 안드로이드는 또 앱스토어랑 그 OS 쪽 장벽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거 볼 때 CPU 설계 그러니까 설계팀도 중요한데 네. 그것이 벽을 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네. 그리고 이 시절에 사실 애플만 대단했던 게 아니고 삼성에서도 몽구스라는 물건이 나와요 이때쯤. 이제 삼성 그 오스틴에서 설계하던 건데 이것도 좀 그 데스크탑급 크기예요. 보면 요거만 보면 ALU 크기도 크고 ARM이 주는 설계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좋다 하기보다는 빠르다고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설계팀도 요 길로 가고요. 애플 설계팀도 이 길로 가고 퀄컴도 그런 거를 계속 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은 거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경쟁 구도가 AP에서 붙는 와중에 애플이 드디어 그 암 쪽에서 전력대 성능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빅리틀 아키텍처라는 걸 쓰는데 네. 드디어 리틀 아키텍처가 나옵니다 여기서. CPU를 네. 두 개를 박는데 하나는 성능 좋은 뭐 8코어짜리, 네, 하나는 그렇죠. 4코어짜리 이렇게 박는 거죠. 뭐 어떻게 네. 보면 인텔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암 진영에서 한 12년, 13년부터 이거를 밀어붙였거든요 보면. 근데 애플은 되게 늦게 나온 거죠. 왜 늦게 나왔을까 이게?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네. 이거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애플은 이 빅리틀 들어갈 때 나중에 뒤에서 보면 방금 우리 봤던 그 사이클론 있잖아요. 네. 사이클론 코어인가를 그대로 막 쓰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애플이 돌릴 수 있는 설계팀 숫자 한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빅이랑 리틀을 같이 할 만한 설계팀 없으니까 빅 코어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계속 단일한 종류 코어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얘들의 설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전력대 성능비를 계속 좋게 가져간 거죠. 뭐 결론부터 말하면 아까 그 사이클론 이후로 암 쪽 설계가 애플 쪽 설계를 앞서가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지금은 빅리틀 구조로 바뀌었습니까? 예, 지금도 뭐 파이어스톰, 아이스스톰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몬순, 타이푼 뭐 이렇게 섞여 있을 거야 아마. 네. 그럼 그 하나 이제 의혹이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애플이 정말로 엄청난 생산성과 단일 품종에 의한 단가 인하를 무기로 자기네 CPU인 M1 칩을 팔 가능성은 없을까요? 외부 판매하려면 iOS를 많이 고쳐야 될 거예요. 네. 예. 그 개방형처럼 맞아 그렇죠. 맞아 들어가게. 예. 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수직 계열화 되어 있고 그걸로 나름의 이익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외부 판매하려면은 그 원래 OS에서 막아놨던 거 풀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하려면 뭐 1, 2년 내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안드로이드 시장 다 먹어버리고 싶으면은 그걸 열어주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저희 궁금한 게 그 오픈형하고 이런 폐쇄형하고 애플이 네. 갖고 있는 폐쇄형 생태계와 안드로이드의 오픈형 그게 사실은 컴퓨터 진영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IBM은 오픈형이었고 그 맨날 맥킨토시 뭐 옛날 그렇죠, 예. 애플은 또 폐쇄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쓰는 게 맥킨토시였고 그 예. 아무도 안 쓰는 동안에도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계속 그걸 그렇게 썼고 예. 그냥 일반인들은 다 IBM PC, 인텔 CPU 이걸 썼고 네. 근데 이 개방형과 폐쇄형의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방형의 장점은 사실 말 그대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마켓도 크고 그리고 좀 사람들의 창의력을 많이 자극을 하죠. 개발자들도 막 붙어서 할 수 네. 있고. 네. 근데 항상 이런 거 뒤에는 레거시 그 과거에 뭔가를 오래 지원해 줘야 된다는 등짐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엎어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새로운 걸 짜려면 옛날 과거 것까지 다 설계를 해주고 네. 그다음 새로운 걸 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네. 이제 애플이 그럼 지금까지 스토리 보면 사다 쓰다가 설계를 암에서 받아 쓰다가 네. 암에서 최소한만 받아오는 상황이 왔죠. 예. 그리고 거기서 설계가 쭉쭉 치고 나가고 거기서 필요한 빅리트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은 뭐가 되냐 하면은 그 이제 아까 AP 보면은 AP 안에 CPU 코어도 있고 GPU도 있고 하잖아요. 네. 갑자기 GPU로 넘어옵니다 얘네가. 이제 처음에는 AP 안에 CPU를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면 네. 이제 AP 주변에 있는 다른 기능들 있죠. GPU도 AP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네네. 원래 그 GPU는 사다 썼어요 애플도.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2017년쯤 되면요. 2017년. 예, 바로 다음 해죠. 원래 애플이 AP 설계하기 위해서 사다 쓰던 GPU 있죠. 네. 파워VR이라는 회사의 GPU인데 갑자기 그걸 버리고 우리 자체 1세대 GPU 설계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 파워VR 주가가 그래서 반 넘게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네네. 왜냐하면 계속 애플 A 시리즈 칩에다 공급을 했는데 갑자기 거래가 끊겨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이렇게 쓴다고 나오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애플이 칩 안에 자체 NPU도 내장하기 시작해요. 뉴럴 엔진에. 이게 그 폐쇄형의 장점이긴 한데 이게 폐쇄형 iOS는 폐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키텍처를 막 갈아엎는 거에 좀 얘네들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NPU도 우리 OS 안에서 돌아갈 거고 이 GPU도 파워VR 쓰다가 자체 아키텍처 써도 자기들 생태계 안에서 돌아갈 거잖아요. 이러고.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밖에서 쓰기가 힘들죠. 그렇죠. 남이 그거를 쓰려면은 그 소프트웨어까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CPU를 구동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U도 그 애플이 이렇게 해서 아무리 우리 아키텍처가 좋네 어쩌네 해봤자 예를 들면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 쿠다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의 그 특허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단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장점 빠르게 갈아엎을 수 있다. 단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되는 게 없다.
갈아엎기 쉬운데 되는 게 없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맥북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안 관련 아니 아이폰에선 되는데 맥북에서는 은행 관련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네.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예 포기하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게임 돌아가나 싶기도 하고. 되는 것만 되죠 해보면. 게임도 되는 것만 됩니까? 예, 뭐 그 맥에 지원해주기로 한 거는 돼요. 네, 그거야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를 쓰고 안드로이드를 쓰고 아무 생각 안 하면 다 된다라는 느낌은 아닌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폐쇄형 생태계의 단점인 거예요. 네. 이렇게 설계를 앞서갔는데 못 팔아.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겐 전성비 이런 것보다도 되냐 안 되냐 자체가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가 돌리는 그리고 게.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여기서 돌릴 수 있느냐. 네. 예를 들면 AMD가 지금 치고 나가는데 유달리 엑셀만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럴 리는 없지만 누가 쓰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OEM은 다 날아가겠죠. 네. 엑셀이 안 된다고 막 당연히 그럴 리는 없죠. 네. 이제 그런 게 그 폐쇄형과 개방형의 좀 차이인 거죠. 애플 지금의 네. 행태를 보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애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윈도우즈 쪽에서 따져보면 엑셀, 워드, 그다음 PPT 이거를 다 공짜로 줘요.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명민한 행보죠. 예, 그래서 대신 자기네한테 호환은 되는데 자기 건 호환이 안 돼. 절로 가면. 나름의 타협 아니겠죠, 그거는. 그렇죠. 본인들이 이득이 될 만큼. 그러니까 포기한 거야. 그쪽은 이제 이미 게임 끝났고 밀렸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CPU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이 애플 쪽에서는 오피스 이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주지 않죠.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그 거대한 시장 중 하나를 아예 접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업무용 노트북 시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엑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업무용 노트북인데 맥북 사줘 그러면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걸로 뭐 하려고 막 이러죠. 너가 그래픽 디자이너냐? 뭐 이런. 그럼 뭐 이제 그럼 뭔가 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제타 같은 것도 시도를 한 거고 애플이 그 애플 CPU 위에서 인텔 CPU 에뮬레이션 해갖고 다 돌리려고도 했죠. 그 인텔이 특허 공격으로 당연히 막았죠. 네. 당연히 막죠, 그건. 네. 왜냐하면 애플이 설계상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 애플 쪽의 AP에서는 암에서 되는 거 다 되고 인텔 거는 조금 느린데 돌아간다. 네. 근데 CPU 능력으로 압살할 수 있다. 네. 그 느려진 걸.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틀어 맞겠죠, 인텔 쪽에서. 그래서 애플이 계속 이렇게 설계를 내재화하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본 M1 울트라까지 오면요. 네. 패키징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이어져요. 그렇죠. 그쪽에 어떻게 보면 그쪽 명가인 인텔 AMD를 앞서가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요번에 그 M1 울트라 칩을 보면은 그 TSMC의 비교적 최신 패키징 기술 그 인포L 이거를 가져다 썼어요. 이제 그 옵션을 보면요. 딱 어떻게 보면 CPU 수준에서 결합하기 위한 그 네. 가성비 옵션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패키징 기판에서 한다고 하면은 너무 전성비가 안 좋고요. 그렇다고 그 예전 엔비디아 A100 같은 것처럼 실리콘을 바닥에 다 깔아버리자니 또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중간 가격대 패키징을 썼는데 원래 이거 인텔이 사파이어 라피지에 쓴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 인텔은 근데 그 이맵 쓴다고 한 3, 4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정작 제품은 어디가 더 빨리 나왔냐면 애플이 더 빨리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급의 결합을 쓰는 거. 그 여기서 이제 애플은 또 강한 무기 얻은 거예요. 스케일링 능력을 얻은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 맥북 이런 데 수준에 쓰지만 이렇게 그 결합 능력을 가지면 그 CPU 구조를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스테이션용 CPU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요, 얘가. 한 20몇 코어, 30코어 정도 가면 이제 워크스테이션 중에서 CPU 많이 필요한 작업은 돌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쪽 시장도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인텔 쪽에서 이제 워크스테이션 쪽에 대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 라피즈가 서버뿐만 아니라 워크스테이션으로도 나오거든요. 네. 아마 당연히 견제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증시학도 TV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역사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CPU에서 애플이 어디까지 진보를 이루었는지, 그들의 설계 능력은 어딘지,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